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과하지욕, 사자성어를 썼다가 지웠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자, 사흘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에 주목하겠습니다. 네, 먼저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 마지막까지 실수를입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에 변을 당하고만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빈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만 지급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 그런데 해병대는 빈소에서도 마지막까지 어이없는 실수를 남겼습니다. 빈소 알림판을 주목해 주세요. 최 상병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표기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저 부자는 남편을 뜻하는 지아비 부입니다. 아버지 부자를 써야죠. 이런 것까지도 실수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해병대가 뒤늦게 잘못을 인지하고 현재는 아버지 부자로 한자를 고쳤다고 합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어이없는 실수를 했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 가볼까요? 센스 만점 안내 방송입니다. 어딜까요? 비행기 아니고 지하철 아니고 버스입니다. 네, 경기도 버스 운송조합 칭찬합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이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며칠 전에 한 여성 승객이 퇴근 시간대에 아기와 함께 아기띠를 하고 버스에 탔다고 합니다. 자, 퇴근 시간이니까 당연히 버스가 붐볐겠죠. 그때 바로 나온 기사님의 안내 방송. 아기가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진짜로 승객분들이 길을 터주고 자리도 양보를 해줬다는 거죠. 98번 버스 기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센스가 만점입니다. 네. 세 번째 트랙은 글로벌 스타 깜짝 출연입니다. 네, K-팝의 한류를 주도하고 있죠. 슈퍼샤이, 슈퍼샤이. 네,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입니다. 글로벌 스타가 10초 정도 등장하는데요. 네, 바로 백발의 이 미중년. 정답은 이제 양조위. 그렇죠? 네, 팬입니다. 역시 이 특유의 표정 연기와 눈빛 연기가 살아 있습니다. 더 멋있는 건 네. 출연료가 제로, 노게런티였다고 하고요. 이 백발의 헤어스타일도 양조위가 직접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양조위는 좋은 인연이 닿았고 한국 팬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네 번째 트랙. 집으로 날아간 자동차. 영상 바로 보겠습니다. 이 손살같이 날아간 무언가가 자, 보시면 주택에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지금 저게 이제 자동차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예. 원인은 명확치가 않습니다만 이 과속 중에 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튀어오르면서 총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운전자는 사망을 했고 집안에 있던 3명은 구사일생으로 무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 볼 때마다 정말 운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다섯 번째 트랙은 아스팔트 폭발입니다. 영상 또 보시죠. 도심 아스팔트가 폭발하면서 오. 갈라지고 도로 위 자동차 수십 대가 뒤집혔습니다. 자, 여긴 또 어딜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중심 상업지구 거리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하 가스관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라고 합니다. 최소 1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하고요. 차량은 37대가 뒤집히거나 부서졌습니다. 가스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게 되는 그러네요. 사고입니다. 네. 자, 오늘 쇼츠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정은이가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길밖에 없다고. 현재의 자료 협조 태세, 제공 태세는 아주 이례적으로 거의 봉쇄에 가깝다. 가족 부분은 항상 쟁점이 돼 왔는데 일단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 신상에 대해서는 다 제출했고. 네, 5시엔 뉴스 오늘은 뉴스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이제 금요일 짝꿍으로 두 분을 모셨어요. 두 분을 모실 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컨셉은
요새 뭐 국회가 대화나 정치가 실종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두 분 계실 때는 그래도 좀 대화가 됐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 모시고 좀 쓴소리 해볼까 이런 생각했는데 저희 컨셉이 어떻습니까? 이제 대화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아주 적합한 인물로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첫 주제는 앞서 뭐 영상 이제 구성으로도 나갔습니다. 장관의 자격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 지금 국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는 자료 제출 문제가 있어서 이제 파행이 됐다가 오후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료 제출 미흡 논란도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유튜브 계정 복구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거의 보니까요. 네. 항상 자료 제출 문제로 논란이 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직자윤리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기본적인 자료들은 좀 그 제출을 합니다. 네. 국회 청문 요구서 이제 요청서가 왔을 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예. 의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청문회 하기 위해서 막 요청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요구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 아니어서 예. 이제 후보자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논란이에요.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뭐 언제까지 주느냐. 근데 보니까 7월 5일 날 인사청문 요구안이 왔는데 예. 나흘 전에 7월 17일 날 자료를 냈더라고요. 예. 그런데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서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분은 김영호 후보자는 거의 배째라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전에 파행이 됐는데 오후에 그나마 열려서 다행인 네. 것 같습니다. 배째라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뭐 보셨어요? 저도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예. 늘 오전 내내 이제 여야가 자료 제출 요구로 서로 파행까지 가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계속 매번 반복되는데요. 네. 그때마다 이제 인사청문 무용론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여야가 합의를 못 이뤄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33번의 임명 강행이 이루어졌거든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역대급으로 많은 그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인사청문회를 어떤 방식으로 하던 거와 무관하게 그냥 대통령께서 임명하기 위한 하나 형식적인 절차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이 네.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인사청문회의 그 제도를 반드시 좀 보완하고 다시 좀 법을 정비해야만 이것이 좀 국민들께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의 절차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유튜브 계정을 복구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김영호 후보자가. 그래서 과연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유튜브 발언들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북한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다 죽어가는 그 북한을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아주 잘못된 그러한 선언이었고 우리 지금 남북 관계사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자, 이제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들이 이제 적절하냐 아니냐 뭐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먼저 오신환 전 의원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언론에 나온 바대로 또 네. 이런 영상 등을 통해서 사실 좀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오늘 오후에 속개됐던 인사청문회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예. 이 국무위원으로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은 굉장히 신중하게 청문회에 응하더라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과거 학자로서 또 개인의 어떤 자유 의사로서 유튜브를 했던 거와 달리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신하는 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은 예. 굉장히 신중하면서 진지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예.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는 측면을 보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예. 이렇게 과거 유튜브 발언과 너무나 이렇게 다른 진지한 발언들을 한 걸 보고 어느 예. 게 사실이냐, 예, 어느 말이 맞냐라고까지 어느 게 할 진짜 정도로, 모습이냐. 예,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자연인으로서 과거에 한 발언들이 늘 도마 위에 올라서 논란이 예. 된 적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그 역할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다른 입장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아니, 보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튜브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이제 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이 후보자의 입장이나
그 철학이나 이런 걸 보고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요. 청문회 장소에서의 답변하고 과거의 언행이 매우 다른데 이게 청문회를 조금 잘 넘겨보려는 이게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태도인지 예. 아니면 정말로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좀 네. 잘 해보겠다는 것인지는 조금 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되는 청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과거의 발언들만 놓고 봐서는 과연 이분이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이냐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네.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통일부의 임무와 전혀 배치되는 그런 과거의 발언들이 줄을 잃었기 때문에 정말 우려가 되죠. 통일부 교류협력국 같은 곳은 아마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인권에 관한 것만 한다는 것인데 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리 통일부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통일이 가능성이 열린다는데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타도할 것인지 예. 지금 통일부가 그걸 연구해야 될 그런 이 상황이 돼버린 건데 통일부 직원들이 아마 제일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셔서 지난 2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이 뭐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마치 뭐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그러면 이런 윤 대통령의 생각에 김영호 후보자가 적격인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사실 대북 정책은 예.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걸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있는 그 대북 정책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매달리기식의 대북 정책이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 예. 지금 우리가 모두 주지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김영호 장관 후보자도 분명히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통일을 지향하되 헌법에는 네.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근거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원칙 속에서 이게 유화책만 써서 대북 대화가 남북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강경한 입장만 돼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예.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칙을 견제하겠다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하고 좀 달라진 태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북한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을 때 예. 아마 느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북 대화는 완전히 물 건너 간 거 아닌가. 대통령의 태도도 너무 강경하고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이게 남북 대화는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서 저희가 그 북한의 핵 문제만큼은 사실 북미 간의 문제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하고 지금 북한은 관계 개선이 되어 가려는 조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통일, 복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그 미군 병사 월북한 것 때문에 예. 북한과 미국은 긴장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는 트일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통일부 장관이 과연 대화, 협력, 교류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매니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알겠습니다. 이 통일 관련 담론은 뭐 밤을 새도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 결과를 좀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하지욕 이렇게 주제어를 뽑아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올렸다가 8시간 만에 이제 삭제한 그런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설명을 좀 누가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네. 뭐 사자성어의 뜻은 네.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치욕을 참는다 뭐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 한신 명장이 젊은 시절에 그 불량배들 그 가랑이 밑을 기어가면서까지 예. 후위를 도모했던 그런 일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홍준표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예. 본인은 뭐 그런 어떤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예. 후위를 위해서 지금은 참겠다 뭐 이런 것을 올렸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금방 삭제를 또 했죠. 예. 삭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것도 참는 거겠죠. 아, 그것도 본인은 참는 것이다. 그거조차도 예. 이제 징계 절차가 당내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 본인의 발언을 누가 봐도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징계 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예. 더 그것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반응들을 보이면 여론도 예. 안 좋아지고 또 징계 수위가 올라갈 것을 본인이
아마 염두에 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걸 참는다고 해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골프 친 게 아무 잘못 없다라는 태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원칙주의다고 뭐 주말에 골프 치는 게 무슨 문제냐 이제 예. 이런 얘기 했었죠.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되냐. 테니스, 골프, 뭐 탁구, 족구 다 안 됩니다. 수해 피해 나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났는데 예.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러겠습니까? 전부 안 되는 것이죠.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인데 정말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냥 단순히 대구시장 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남지사도 했고 그다음 중앙 정치 무대에서 당대표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대권 주자로 또 2번이나 나섰고요. 그런 분께서 국민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누가 공감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과도 마지못해 나흘 만에 했는데 깔끔한 사과도 아니었잖아요. 전제 조건 막 달았고 나는 원칙은 틀린 건 없지만 국민들의 이 민심이 이러하니 사과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과하지옥이란 말이 나온 것인데 또 예. 삭제했고요. 그러니까 속은 부글부글하고 여전히 시쳇말로 뒤끝 장렬인데 윤리 개시된다고 하니까 네. 이 위기는 그 피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통하는 채널 청년의 꿈에서도 보니까 뭐 신당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이제 청년들의 의견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이 당에서 정치를 마쳤으면 합니다라는 게 네. 몇 시간 전에 올라왔는데 예. 그것도 아마 이제 이 모욕을 잘 견뎌서 내가 잘 버티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지역 올려놓고도 또 삭제하고 이러신 거겠죠. 당내에서의 어떤 징계 절차와 무관하게 예. 사실 국민적 정서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김유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 그게 자기 대구에서의 수혜가 좀 덜하다고 해서 예.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큰 사고가 나 있는 상태에서 네. 본인이 뭐 골프 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국민 누구도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깔끔하게 깨끗하게 사과하고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오신환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그 아까 김정희 의원님 대권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큰 뜻은 역시 그러니까 뭘 위해서 참는 걸까요? 역시 대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봐야겠죠. 본인이 여전히 이제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에서의 징계의 수위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흠집이 나게 되면 예. 당에서 입지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요. 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당내 분위기가 예.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지금 공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도 위기감을 좀 느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하다면 또 비슷한 상황이고 또 다른 논란이기도 하고 좀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사과를 한 번 더 했다 그래요. 지금 방금 제작진이 전해줬는데 김영환 충북지사입니다. 이제 논란이 됐던 장면 있습니다. 먼저 보고요. 관련해서 이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발언 하나하나를 그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뭐 전체적인 그 발언의 앞뒤 맥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유정 의원님 먼저 드리죠. 김영환 지사의 말과 윤재호 원내대표의 같이 붙어 있는 말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김영환 지사는 뭐 징계 안 하냐 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영환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건 없다. 네. 이건 망언이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유사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는 그 대목에서 지금 한국으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 달라질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그 충북지사죠. 맥락이 그러니까 좀 비슷하다고 보시는군요. 거의 뭐 그대로죠. 그래서 복붙이라고 하죠. 거의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뭐라고 달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 보겠다, 앞뒤 맥락 봐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끼리 서로 떠넘기게 하고 뭐 경찰, 소방 다 서로 핑퐁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오송 그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단체장들의 난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 단순히 이제 저 발언만 보면 저도 네.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예. 불필요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그 앞뒤 맥락을 보면 김영환 지사는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사과하는 그런 자리에서 불필요한 말을 한 것이고요. 예. 아까 홍준표 시장이 했던 태도와 발언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아.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윤재욱 원내대표는 모든 것들을 이게 징계를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아. 뭐 이런 어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바로 즉각 또 김영환 지사가 그 발언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재차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본인의 하는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데 예.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뭐 홍 시장 얘기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게 되면 홍 시장은 일단 사과했잖아요.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앞뒤 좀 따져보겠다 이런 말도 했고. 그러면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징계 수위 윤리위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오신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대로. 당내 윤리위원장께서도 뭐 언급이 좀 있었는데 네. 진짜 이게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본인들이 징계가 절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명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태도들 또 그 국민들이 그것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어쨌든 그 이전의 태도들이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한테 큰 괴리감을 줬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이전에 홍준표 대표의 일관된 태도 속에서 예. 그 인터뷰도 하고 예. 언론들을 대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인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저는 징계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불가피하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김영환 지사 지난번에 이제 산불 났을 때 한번 이제 대응 논란 한번 있었잖아요. 거짓 해명 논란도 있었는데 뭐 술자리 논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은 안 마셨다, 뭐 예. 물만 마신 거다. 그럼 예. 술잔은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는 뭐 술 몇 잔 마셨고 또 뭐 그 노래방까지 가고 뭐 이런 네. 거에 대해 사과했었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한 그 지사의 태도도 문제지만 산불 났는데 이렇게 가서 술자리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탄핵감이죠, 사실. 그런데 또 해명하는 것도 거짓말로 일관됐다가 나중에 번복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부적절한 이번 수해 논란 관련해서 그 발언이 나오니까 또 과거에 이런 모습들 다 소환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차곡차곡 쌓아두는 겁니다. 이분이 장관도 하셨고 몇 선 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그 대처를 이렇게 하는지 정말 저는 좀 안타깝네요. 네. 오신환 의원님 얘기 네. 한 번 더 듣고 또 네네. 요 주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장이나 예.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적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그 신중함과 책임감을 항상 늘 가슴에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그냥 지금 순간 잠시 내가 마음을 이렇게 안심한다고 해서 네.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불이 났을 때거나 수해가 났을 때 이 지자체장으로서 분명히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잖아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응하고 재난관리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본인의 임무인데 예. 그것을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저런 식의 태도들은 사실은 뭐 여야 할 거 없이 네. 누구나가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코너 속의 코너가 하나 있어요. 오후 SNS 이렇게 해서 SNS 속 이제 장면들 또 글들 좀 살펴보는 건데요.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서 올린 글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서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의 자녀는 미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조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거에 앞서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기호 의원이 내가 또 연관돼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입장문을 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글쎄요, 왜 이렇게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고 가짜 뉴스가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해명을 하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뭐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예. 그 SNS가 갖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여야 국회의원들 2명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이렇게 연루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예. 자체가 지금 뭐 거짓과 괴담 수준이기 때문에 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양쪽이 다 밝혀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명예는 이미 실추되고 그것이 예. 막 퍼날르기 해가지고 일파만파 막 퍼져 있는 상태에서 예.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회 불신이 더 조장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악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초등교사 사망 사건은 온데간데 없고 예. 쓸데없는 다른 이런 일들로 계속 번져가니까 예. 결국에는 불신만 커져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거기에 이제 김어준 씨가 그거를 또 방송에서 사실인 양 호도하면서 말한 것이 굉장히 크게 또 파급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실 확인 없이 이렇게 막 전파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예. 사실은 어떤 누군가의 가족이나 뭐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팩트 체크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이 의원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네. 이제 일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법적 조치하겠다고 지금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런 이 허위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 안타까운 이 선생님의 죽음 앞에서 예. 제대로 사실 규명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투명하게 이제 그 원인들을 밝히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이 허위 사실들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커져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건은 잠시 후에 신혜원 앵커가 더 자세하게 풀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일 쏟아지는 복잡 다단한 뉴스들 그중에 핵심만 쏙 골라서 언박싱 해드립니다. 오늘 풀어볼 이야기는요. 김남국 의원 제명되나요?로 잡았습니다. 자, 2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말인즉슨 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국회의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그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김 의원의 계획과는 달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소명에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3번뿐이라고 했던 국회 회의 중 거래 횟수 최소 200번 이상으로 봤고요. 또 거래액도 몇천 원에 불과하다라고 했지만 하루에 30억 원어치를 매매한 날도 있었습니다. 거래소 잔액은 한때 99억 원에 달했다고 하죠. 김 의원의 애매한 해명이 결국 스스로를 남국의 늪에 빠뜨렸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자, 김 의원은 여전히 억울함 호소합니다.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아직 제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자문위의 결정은 말 그대로 자문일 뿐이고요. 앞으로 윤리특위의 징계심사 소위 그리고 전체 회의 마지막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3단계가 남아있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김 의원의 운명은 옛 친정 민주당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의도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제명안이 통과될 확률은 솔직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역대 단 한 건 44년 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강제 제명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한 사례인데요.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도 총 4건의 제명안이 나왔지만 이 둘은 계류됐고 계류 중이고 하나는 폐기가 됐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속담처럼 어떻게 동료 의원을 내가 사지로 내모느냐라고 하는 여야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윤리위의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징계를 무력화시켜왔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를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슈 언박싱이었습니다. 신고 차량이 비상등을 켜면서 지나가면서 자기 앞쪽에 있는 차가 대상 차량이라고 신호를 주고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차로 충격하면서 서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거고에 변호인 선임하실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원룸, 시내 원룸이고요. 신유진 변호사, 또 진술분석가 김미영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김 박사님은 화요일에 한번 뵀었고 신유진 변호사님은 오늘이 처음이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워낙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소식이 있어서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2년차 23살 담임교사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데요. 사실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건 일단은 유가족일 거잖아요. 어제 외삼촌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그런데 젊은 교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몬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뭐 학부모의 그 갑질이 됐던 아니면 악성 민원이 됐던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저는 또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인을 단정하진 않지만 어떤 이유든 밝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보니까 어떤 기사에 이제 교사의 사촌 오빠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고인의 일기장에 대한 언급도 있고 뭐 경찰 얘기도 있고 또 갑질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이거 보셨어요? 네, 봤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들 너무나 궁금해하는 이 상황에서 일기장이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좀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많은 일들이 좀 와전되고 왜곡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즉시 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기를 쓰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학교 관련된 일이 일기장에 있을 수도 있다. 네, 김 박사님은. 네, 보통 뭐 일기장은 자신의 일과를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 심정 부분들이 녹여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촌 오빠의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갑질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들여다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일기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향후에 지금 경찰서에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들어오는 소식을 봐야 할 것 같고, 자 지금 저희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그 서희초등학교 앞에 있는 현장을 좀 연결할까 하는데 조금 뒤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 교사 노조 측이요, 이 서희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이 일종의 학부모 갑질 사례가 이번뿐이 아니다, 추가적인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온다라면서 그 제보 관련 내용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제보 중에 네. 개인 번호를 어떻게 알고 학부모가 수십 통씩 전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부모님들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번호, 개인 번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낌 없이 내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시로 연락이 가능해야 된다. 네. 내가 답변을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알려주면 안 되나요? 뭐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뭐 규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기관에 뭐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유치원 이렇게 다 보냈던 그 어떤 기억 때문에 네. 아이에 관한 모든 상황을 내가 수시로 전달받아야 된다. 그것이 학교를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학교라는 거는 교육 활동을 하는 기관이지 아이들 돌봄 기관이랑은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 활동에 좀 방점을 두고 내 아이가 어떻게 교육하는지, 교육되는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아이의 모든 돌봄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선생님 책임이니까 내가 모두 즉시 보고받아야 돼.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뭐 흔히 이제 뭐 SNS 뭐 카톡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쉽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일선 교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서희초등학교에서 뭐 추가적인 갑질 사례가 있었다 이런 소개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서희초등학교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어서요. 네,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통화를 해보면서 좀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부의 최하은 기자가 나와 있고 최 기자 지금 학교 정문 앞에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정문 앞에 서 있는데요. 이제 학교 안쪽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 학교 안쪽에 임시 분향소가 설치되어서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줄지어서 들어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화꽃이 정말 더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수북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 뒤쪽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학교의 건물 앞도 하나의 추모의 벽처럼 이 포스트잇이랑 국화꽃이 가득 쌓여 있고 그쪽에도 이제 시민들이 계속 추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 안쪽에 일종의 추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인가요? 네네네. 사실 이곳 말고도 이 교육청 앞에도 지금 그 공식 분향소가 설치가 됐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 한번 그쪽을 먼저 가봤는데 그쪽에도 시민들이 또 이렇게 동료 교사들이 많이 오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교사가 숨진 학교에 직접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화면을 조금 돌려서 현장의 좀 분위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만 봐도 학교 정문 앞쪽으로 화환들이 계속해서 늘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최 기자 뒤로는 아까 이야기한 일종의 뭐 추모의 벽처럼 포스트잇들이 거의 빼곡히 다닥다닥 붙어서 추모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료 교사들이 또 마음 아파했다고 하는데 그 뭐 SNS라든지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걸로 애도를 표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화환을 보내서 마음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직접 오시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은 또 카카오톡 그러니까 메신저나 이 소셜미디어에 그 검은 리본을 단 추모 프로필을 만들어서 다 같이 걸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요. 오늘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학생들은 오늘은 학교에는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이 원래 방학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학교 측이 하루 먼저, 그러니까 어저께 이렇게 방학식을 열기로 긴급 학부모 투표를 해서 이게 의결이 돼서 어제 방학식을 해서 오늘부터는 등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방학식을 하느라 등교를 했고 하루 당겨서 오늘부터는 이제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등교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어제는 학생들이 아침에 와보니 등교를 하고 학생들도 이런 화환들이나 또 이렇게 메시지가 붙어있는 학교 앞이 낯설다 보니까 잠깐 발걸음을 멈추거나 또 직접 자신이 쓴 편지를 붙이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학교 입장 추가로 나온 거 있을까요? 아니요, 학교가 이제 어제 오전에 그 교장의 명의로 정식 입장문을 냈었는데 그 후로 학교 입장은 추가로 나온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 시작될 텐데 수사 관련 내용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돌입해서 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이 학교 선생님분들이 총 6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차례로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초등학교 앞에 나가 있는 사회부 최하은 기자와 영상 통화해봤습니다. 서 기자 현장 잘 챙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장 분위기 봤는데 네. 그 정문 앞에 포스트잇이 막 붙어 있고 뭐 저희가 뭐 화환, 추모 화환 같은 것도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저 그 얘기가 좀 와닿더라고요. 이제 방학식을 했는데 일부 학교로 와서 추모에 동참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의 취재 기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 아까 했던 얘기 좀 이어갈게요. 뭐 갑질이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사례들도 많았다. 근데 교사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어떤 뭐 언어적이든 어떤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한다면 좀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위축도 되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사인데 그 교사 자질도 없다던가 하루에 수십 통씩 뭐 카톡이든 전화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업무에 관여하는 수준이 높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되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상대 측에서 뭐라고 하게 되는 형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계속 스트레스 상황에 이제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해당 교사의 증언을 조금 직접 전화 취재를 해본 게 있어서요. 그거 잠깐 들어볼까요? 서희초라는 학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조금 인원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 학부모 업무 처리를 할 때 정말 많은 인원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일부의 그 학부모님 전화 와가지고 나는 누구 아빠인데 법조인이다, 뭐 변호사다, 뭐 이렇게 쾅쾅하면서 할 정도로 조금 학부모 인원이 만연했던. 그러니까 내가 뭐다. 네. 변호사님이신데 그런 네.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개그맨 시험을 받다 떨어진 변호사기 때문에 좀 그런 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학교에서 부모의 직업이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뭐다라고 하면서 뭐 일종의 뭐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게 뭐 특수한 경우인가요? 뭐 특수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요새 이런 사례들이 뭐 만연하는 건지. 제가 서초동 분위기를 좀 아니까 이제 서초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서초동 말씀을 드리면 거기 진짜 법조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법조인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의 직업, 그냥 그 지역의 많은 직업군 하나에 불과한데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특권의식이 있는 분들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우리 애가 어떤 애인 줄 아냐. 사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쉽게 하시는데 서초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집 귀한 애를 우리 집 귀한 애를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방도 사실은 어느 집안의 자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오히려 하대하고 이런 경우가 아이가 점점 더 소중해지면서 더 만연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동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학급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관여 수준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데 뺏었어요. 그러면 그걸 잘못되니까 때리는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학폭으로 이제 불거지게 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그걸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잘잘못을 이제 배워가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점점 그런 게 이제 형사 소송으로까지 이제 번져지고 부모가 개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뭐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없어지게 되고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냥 보면 사정한데 뭐 예를 들면 교사가 눈을 흘겼어요. 뭐 나만 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라고 하는 것을 다 정서학대식으로 이제 치부하면서 우리 아이들만 학대받고 있다, 뭐 차별받고 있다 이런 식의 민원도 많이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일종의 지도 행위로 볼 수 있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서학대라든지 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 추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일부 학부모가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변호사님? 이 내용이 저는 좀 공감하기가 어려웠는데 뭐 화환과 꽃다발을 멈춰달라. 지금 여기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추모 분위기에. 예, 추모 분위기에 네. 아이들이 괜히 너무 슬퍼질 수가 있다. 그리고 화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개인 SNS 프사에 그 추모 리본을 올린 것도 그것도 내려달라.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올리니까 네. 지워라.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부모가 문자로 선생님한테 한다거나 이제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화환을 멈춰달라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 아이가 이렇게 너무 혹시 내 아이가 이 학교에 정말 서희초등학교에 다녀서 이런 일 때문에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면 저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아이의 언어로 이 일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아이가 맑고 뭐 화난 것만 봤으면 좋겠다고 모든 세상을 덮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른들이 말하는 이렇게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주고 아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 아픈 일이야 같이 우리 이 마음을 아파하자 우리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같이 이해해줄 수 있는 게 돼야지 오히려 이걸 자제한다는 게 저는 정말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덮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직접 부모님이 이제 쉬운 언어로 아이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고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실 필요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어떤가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애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화를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추모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들을 좀 알리고 공감도 하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방학이다라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찾아가서 그걸 추모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매일 등교하는 상황에서 그런 그 추모 공간들이 있고 언론이 계속 거기 앞에서 그렇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보도를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뭔가 불안하고 우리 학교라는 공간이 누군가 우리가 이제 봤던 선생님이 사망한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양측의 입장을 서로 이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것은 그나마 아이들이 방학을 한 상태이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면 온라인 추모 공간이라던가 이런 별도의 추모 공간을 그렇죠. 이제 사실은 추모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크게 받을까 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매번 이제 했을 때 좀 되게 저기 사람이 죽었대라고 하면서 그걸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우리가 어린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서 온라인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추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표하고 아이들도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에서도 좀 뭐 슬퍼하면 슬퍼하더라도 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최근에 이 학부모 갑질 문제에 또 더해서요. 또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폭행 사건이 또 문제가 많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어요. 뭐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그 양천구에서 또 벌어진 사건이 있었죠. 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이제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담임 교사를 향해서 이제 욕설을 하고 뭐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서 굉장히 좀 많이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죠. 지금 선생님이 좀 다친 그런 사진인 거죠. 딱 사진만 봐도 좀 크게 다친 걸로 보이는데 이 가해 학생이 결국에 전학을 가기로 했다고요? 네, 지금 의무교육이 법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퇴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학부모가 사과를 했나요? 이게 물론 이제 가해 학생이 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기도 하고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차별을 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다가 이제 좀 뒤늦게 좀 선생님이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사과 못했지만 용서를 빌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과를 할 때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연락처를 알고 내가 얼굴을 보고 사과하겠다, 내가 직접 사과를 하겠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뭐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아니냐. 사과라는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해자 입장에서 다가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 최대한 간접적인 방법에서 사과를 하는 것. 예를 들면 편지를 쓴다거나 네네. 예를 들면 뭐 그런 다른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해야지 사과지 이 부분 연락처를 몰랐다라는 거는 굉장히 변명 중에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연락처를 계속 알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압박으로 느껴질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접 사건도 맡아보시고 네. 하니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천구에서 벌어진 사건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인천에서도 또 학생이 이제 교사의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두 사건에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학생이 조금 뭐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 특수학급 이제 학생인 그런 경우였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뭐 금쪽이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금쪽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쪽이가 원래는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지칭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금쪽이를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권을 너무 추락시킨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또 오늘 한 그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권 침해 문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이제 그거를 좀 처벌할 건 또 처벌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치료기관이라든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서 좀 케어를 해야 된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가 맞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서천석 이제 교수님, 박사님과 오은영 교수님의 어떤 대립구도로 서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보도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아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단지 이런 원인을 개인의 탓 혹은 개인이 좀 열심히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해 가는 게 이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수 가벼운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은 비교적 좀 상담이라던가 몇 번의 단발적인 그런 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냥 좀 중한 아이들, 좀 문제 행동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단지 어떤 학부모와 교사의 역할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있을 때는 그게 개인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들, 제도적 요인들이 다 각각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그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또 어떤 특수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라고 하는 그런 개인의 특수성으로 이 문제 자꾸 문제를 바라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문제 있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 이렇게 금쪽이로 지칭되면서 그런 솔루션 자체도 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번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사건들의 문제는 그렇게 봐요. 이게 학교 내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아이들만의 문제, 어떤 특수한 몇몇의 아이들만의 문제 아니면 특수한 학부모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전반적으로 사회 인식이 우리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아이 그리고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아이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은 어땠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계속 뭐 추궁하고 하다 보면은 아이가 오히려 그 문제 더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계속 정체가 되거든요. 스스로 해결할 시간을 안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데는 굉장히 지속적인 노력과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단순히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너무 단편적으로 해피엔딩으로만 보여주는 것은 문제다. 이런 걸 지적하신 거로 봐서 본질을 좀 호도하지 않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아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탓을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신유진 변호사님 워낙 재밌으셔서 좀 즐거운 이야기 할 수 있는 주제로 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보니보니입니다. 저희 기자가 직접 가보고 들어보고 해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코너. 어서 오십시오. 여도현 기자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니보니 여도현 기자입니다. 네. 요새 제주 위에 그 여보니가 누구니? 여보니 열풍이 아주. 어떤 기자냐 네.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심지어 또 주제가 제가 아주 기다려왔던 바로 그런 보니보니 주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 오늘 보니보니는 먹어보니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과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거는 약과, 미니 약과. 네. 이거는 뭐죠? 이건 쑥 라떼, 흑임자 라떼입니다. 아, 저 쑥 주세요. 쑥, 네. 쑥 한 잔 쑥 올리겠습니다. 이거 저는 쑥으로. 쑥이 이거 아니에요? 쑥 라떼, 흑임자. 아, 네. 이건 이게 쑥입니다. 그러네요. 둘 다 색깔이. 드시죠? 네, 다 먹겠습니다. 토크하다 오셨으니까.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보니 취향이라고 하기엔 좀 옛날 아닌가요? 근데 이거 네. 먹어도 돼요? 아, 지금 바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앞에만 놔두고 말만 아닙니다. 먹어보란 식용입니다. 말을 안 해가지고. 식용입니다. 네? 식용. 나는 이거 무슨 가능합니다. 모형인 줄 알았어. 네.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됩니다. 하나만 먹어볼게요. 네. 신앤코드 하나. 네. 네. 저희 먹을게요. 보니가 진행해요. 저는 그럼 오늘 제가 혼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커서 못 먹겠고 일단 조그만 거 하나만 더. 네.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게 네. 할메니얼이라고 아십니까? 할메니얼. 할메니얼이라고 할머니 입맛을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에서 요즘 이런 간식들이 유행입니다. 네. 근데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기존 약과에다가 먹냐고 죄송합니다. 네. 밑에 쿠키들도 있고 조금 좀 신세대 취향인 것 같은 MZ세대 취향인 것 같은데 근데 MZ들은 약과보다는 사실 뭐 마카롱 같은 거 그런 거 좀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앵커 마카롱은 유행 지났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아. 힙입니다. 이런 게. 이런 약과가 더 네. 힙하다. 네네. 왜요? 이게 예.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게 한 업체의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통계 보면은 지난해보다 진짜로 이 2배 정도 약과에 대한 언급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NS 상에서 약과를 많이 언급을 하고 네. 뭐 찾아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약게팅 뭘까요? 뒤에 나왔어요. 약게팅. 정답.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나왔어요. 네, 약게팅은 네. 이 약과를 구하는 게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 구하는 것만큼 힘들다 해서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고 또 약과를 먹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픈런. 약과를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약과 가게 네. 하나. 아니 네. 약과 먹으려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줄을 서서 먹는데 그러니까 줄을 서서 먹을 수 있으면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요즘 5만 원 넘는 약과들도 있는데요. 이런 약과들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약과가 이렇게 5만 원. 비싼 약과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제작비 예산 안에서 예. 합리적인 가격으로 샀고요. 네. 저도 그 비싼 약과 가져와서 같이 먹어보니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약게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약게팅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네. 다 매진. 알겠습니다. 너무 좀 힙한 문화인 것 같은데 좀 신기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요즘 약과에 꽂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주변에 보도국에 또 MZ 기자들 있잖아요. 네. MZ 기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보니. 지금 몇 살이죠? MZ 맞으세요? 새로운 나이로 올 10월까지는 24살입니다. 몇 살까지예요? 전 MZ입니다. MZ고요.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지. 뭐 맞긴 맞죠. 약과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요. 이 약과의 맛을 좀 혹시 아세요? 저희 충남 조치원에 계시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상에 맨날 이 약과를 올려놨거든요. 차례 다 끝나고 맨날 약과부터 집어 먹었었어요. 배가 고플 때 생각보다 이게 엄청 싸게 열량을 확 섭취할 수 있어요. 마카롱 이런 것보다 싸거든요, 사실 훨씬. 간식으로 먹긴 좀 애매하고 밥 못 먹었는데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 약과는 기본적으로 이 고운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튀겨가지고 꿀 뿌리고 조청 뿌리고 깨소금 얹어가지고 딱 해서 먹는 약과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 맛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우리 할머니 거를 상품화 시켜야 된다. 저 너무 검정고무신 비어인 같이 될 것 같아요. 저
저는 쫀득쫀득한 게 좋고요. 진짜 맛있는 약과는 쫀득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달지 않고 그 살짝의 계피향이 나면서 젤라또에 약과 토핑 얹어주는 거 그걸 조만간 선배가 돌아오시면 저를 좀 사주세요. 약과 티켓팅을 해봤는데 그거는 실패했고 그래서 마켓에 그 과 구한 사람들이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어처구니 없는 가격이라서 그냥 망원시장 약과로 만족해야겠다. 경기도 이런 일대에 약과 잘하기로 막 소문난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막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참 올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 맛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우리 할머니 거를 상품화시켜야 된다. 충남 조치원에서 연재한 기자는 그러니까 본인 할머니 약과가 제일 맛있다 이렇게 광고를 좀 많이 했어요. 네, 할머니를 무척 사랑하는 선배였습니다. 두 기자가 보니 뭐 후보 기자들인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경쟁자들이에요. 왜 경쟁자들을 이렇게 출연을 시켜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고려를 네,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두 기자 하는 이야기의 공통점을 보면 이 추억의 맛을 얘기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이 그렇죠. 아는 맛이 가장 무섭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유행에 편승하기 아주 좋은 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게 약과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요새 편의점 가면 신제품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온 나온 약과 많더라고요. 네, 네, 제가 가져온 것도 이 편의점에서 가져온 약과 쿠키인데요. 그런데 이게 초반에는 어플에 들어가서 이제 예약을 하고 살 만큼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품절이었어요? 예. 그리고 요즘 조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젤라또, 또 약과 빙수 이런 식으로 파생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K약과 문화를 좀 살펴본 기분이 들고요. 주말이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 동안 좀 쉬면서 또 생각도 많이 해서 월요일에는 또 더 재밌는 보니보니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DG, no more W-I-D-Y. Yeah, that's YDG, W-I-D-Y. I ain't been on YG, just W-I-D-Y. This is YDG, to the word. I'm back, track, and done, back, it's the attack. Tiger, ha, 조종이 bang, bang. 네, 오후의 티키타카는 인터뷰 코너입니다. 티키타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솔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배우 양동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순서가 티키타카인 줄은 2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티키타카 진짜 약하다고 와이프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네. 이거 지금 화면에서 공책 좀 잡아주세요. 지금 공책에다가 뭐 이렇게 많이 쓰고 오셨어요. 제가 PFK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서 이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것을 제 나름 적어봤는데 오늘 질문을 보니까 뭐 이거 뭐 아니 그래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하신 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이제 출연 섭외가 가다가 그러니까 보도국에서 그러니까 뉴스 프로그램에서 출연 섭외가 왔다고 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 다른 많은 홍보 대사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홍보대사에게는 이제 할 거예요. 네. 너무 홍보대사에 지금 너무 몰입하고 계신 것 같아서 힘드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홍보대사 얘기하시니까 바로 네. 글로 갈게요. 홍보대사 네네. 어떤 홍보대사인가 지금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네, 제가 오늘 이제 국제교도협회 홍보대사로 나오셨습니다. PFI, 예. 프리즌 펠로우십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교도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전 세계 120개국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기관인데 네. 우리나라에도 거국적으로 PFK 한국 지부 대표자가 나오셨어요. 곽성훈 대표님이라고. 예. 그분하고 지금 교류가 오래되다 보니 예.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서 예. 우리 기관 자랑 좀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도협회라는 건 이제 교화 활동을 좀 지원하는 뭐 그런 단체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활성화될 기미가 보이는 것이 예. 우리나라의 소망 교도소라고 예.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최초의 민영 예. 교도소가 있어요. 예, 예, 이제 예. 거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 교화에 있어서 더 뭔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인 거죠. 그래서 예. 그곳을 마음껏 지금 홍보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거기 얼마 전에 이제 다녀오셔서 공연하셨어요. 네네. 영상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내 앞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요? 우리부터 인사 당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말고 눈썹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7월 초에 얼마 전에 공연하신 부분이에요. 우정의 무대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사실은 예. 부흥회였고요. 예, 예. 가서 이제 Jesus Christ 예. 찬양을 좀 하면서 예. 이 세상 노래 중에서도 재소자분들에게 좀 예.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 가사를 뽑느라고. 근데 가사가 찰떡이잖아요. 예.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이렇게 예. 그렇게 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예. 접근할 수 있는 곡을 선곡하다 보니까 이제 둥지. 근데 둥지를 거기서 틀지는 말아라. 거기는 둥지 이제 떠나 보내기죠. 새롭게 태어나서 보내기 전에 그런 둥지 역할을 우리 소망교도소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선곡을 했는데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셨어요. 농담을 하셨는데 네네. 농담이 이런 농담이었어요. 오늘 즐거우신가요? 자고 가라고요? 빈방 많다고요?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농담이 참 재밌던데 뭐 갑자기 나온 농담이에요. 제가 생각한 농담이 아니고 예. 제가 워낙 이제 덧없어 보였나 봐요. 예. 덧없어가 아니고 불편함이 없어 보였나 봐요. 수용자분들 중에서 이제 자고 가요 이러고요. 그런 소리가 하나 그래서 나왔어요. 자고 가라고요? 예. 근데 방 많아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밖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농담들을 저한테도 막 이게 던져주신 것 같아서 제가 받아쳤더니 그 기사에도 그런 게 나갔대요. 네. 이런 이제 악동 이미지가 있는데 악동 이미지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좀 바른 생활 사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배우 양동근을 해서 관심 키워드를 좀 뽑아봤거든요. 키워드를 보여주시면 자, 보면 드라마 있고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출연하실 예정이니까 원조 악동. 근데 보면 대마초 마약이 있어요. 네. 이거 왜 있어요? 글쎄요. 아무래도 힙합. 네. 저희가 다루는 음악이 힙합이다 보니까 그 문화 그대로 자체로 이제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사실 그 가사들이 외국 힙합은 그런 가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애티튜드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랩으로도 그렇고 무대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문화 행동을 표방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었나 본데 제가 음악을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마약 예방에 요새 엄청
진심이시고 아하. 교도소에 마약 예방 학교를 짓는 일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어서 네, 왜 마약 예방에 갑자기 이렇게 진심이 되신가요? 일단 요즘 그 소셜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그 마약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식을 저도 이제 요즘 들어 알게 됐는데 지금 애 셋을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 PFK 이번 제가 홍보대사라고 있는 그리고 소망교도소 그리고 아가페 재단 이런 여러 단체들에서 그 마약 그런 것들 범죄 규제하기 위한 예방 학교를 만들 뜻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예방을 위한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해요? 일단 곡은 거의 다 만들었고요. 만드셨어요? 네, 캠페인송이죠. 이 캠페인송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잠깐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이 캠페인송 만들고 뮤직비디오 찍으면 그 PFI 소속국 120여 개국에 이것이 이제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짠 하고 보여드릴 이게 전 세계로 가는 그렇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 정도면 글쎄요,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마약 홍보대사, 예방 홍보대사로 좀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움직이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자, 혹시라도 그러니까 지금 마약에 관해서 이런 예방 캠페인 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마약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제가 재활센터장님의 말을 빌어서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마약 중독된 사람들은 모두 그 한 번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한 번의 호기심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방이나 이제 중독 치료를 하는 곳은 좀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 어때요? 이게 요즘 중독자 준비 엄청 많이 해오셨거든요. 중독자 1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 치료 기관은 딱 우리나라에는 지금 2군데. 그나마 이제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민간 재활센터로는 이제 다르크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인근 주민들 혐오 논란이 막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약 예방 홍보대사 하시다가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그럼 또 인터뷰도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오징어 게임 2가 지금 이제 떠 있어서 이거 지금 촬영 시작했나요? 네, 촬영은 시작했고,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공개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촬영은 시작됐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감 없어요? 시즌 1이 워낙 잘 됐던 드라마여서. 그 부담감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분위기는 살다 처음입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이 너무 축하를 해주세요. 축하한다. 저는 여태 어떤 작품 캐스팅돼서 이렇게 축하를 많이 받아본 경우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또 짬을 내서 국제교도협회 홍보대사 또 마약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하시고 또 저희한테 제보해 주실 거 혹시 있으면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티키타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떠나시려는 걸 갑자기 모셨어요, 저희가. 저희가 뉴스 마지막에 저희 뉴스 시청자들이 주신 사연을 소개하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양동근 배우님이 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시던 발걸음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사연 여기 있어요. 어떤 걸? 이 앞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고지영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자, 표현을 잘하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메일이 감사합니다. 메일, 에브리데이.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이것도 해주세요. 네. 네. 박. 이거 아니군요. 제 거라는 거. 예. 막내딸이 항상 사랑하고 응원해요. 파이팅.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신혜연 앵커 대사. 네. 근데 고미영님, 고지영님 개 타셨습니다. 네. 양 배우님이 사연을 소개해줬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연 소개를 매일 끝날 때 드리거든요. 오늘 그 사연 소개를 함께 같이 해봤습니다. 네, 이 사연 내용 보면은 우리가 사실 가까운 가족들한테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뉴스오 통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실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이메일로 여러분의 일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뉴스오는 다시 잘 준비해서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고맙습니다.